사장 상점 신용카드 매출 예측을 맡게 된 이세은입니다. 저는 문제 정의와 성능 향상을 위한 방법 정리를 발표하고요. 일단 문제 정의 파트입니다. 이번 대회의 문제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총 2년 8개월가량의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2019년 3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의 상점별 3개월 총 매출을 예측하는 건데요. 주의할 점은 예측하는 3개월의 시간입니다. 3, 4, 5월은 봄이라는 계절을 의미하고 새 학기에 접어드는 학생들로 인해 여러 변수가 발생하고 황사 등 날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5월 가정의 달이 일반적인 상점에게는 성수기에 속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상점별 3, 4, 5월의 매출 총합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데이터는 펀다 트인 엑셀 파일과 서브 미션인데요. 먼저 이 파일에는 656만 행 구열의 데이터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1967개 상점의 거래 내역이 있고 이를 토대로 매출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한 그 데이터를 이 파일에 저장하여서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평가 척도는 평균 절대 오차를 사용하였는데요.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의 절대값을 취하고 평균값을 계산한 손실 함수입니다. 손실의 크기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평가 척도로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이 특징은 전체 데이터의 학습된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절대값 사용으로 차이값의 변동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치 및 결측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절대값을 취하기에 해당 예측이 어느 식으로 오차가 발생했는지 음수인지 양수인지에 대해 방향성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사전조사입니다. 사전조사는 대회에 관련하여 필요한 논문이나 법률, 해당 분야의 지식을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에 접근해 데이터 전처리, 변수 생성, 모델 사용까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참고한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이제 계량 경제학 교과서랑 예측 교과서였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 지식을 좀 습득하는데 필요성을 느껴서 구글링을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조사 정리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었더라고요. 자영업자, 카드사 직원, 그리고 고객입니다. 파생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자영업자는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많은 상황을 고려하게 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파생 변수는 폐업에 따른 변수였는데요. 이제 개업 전에 매출이 없는 상점 휴업으로 인해 특정 시점이 매출이 없는 상점, 폐업으로 인해 매출이 사라진 상점을 파악하고 최종 결과에 영향이 있을 상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카드사 직원, 카드사에서 정한 다양한 결제 방식을 고려합니다. 할부, 포인트, 현금 사용, 그리고 환불, 재결제 등인데요. 환불의 경우 매출액이 감소하며 거래 건수는 증가함으로 확인을 요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파생 변수는 환불 여부였어요. 여기에 설명되었듯이 매출액이 감소하며 거래 건수는 증가함으로 이제 최종 예측 단계에서 부정확한 예측을 일으키므로 꼭 제거하고 진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고객 관련한 파생 변수는 사용하지 않았기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회에서 제공한 데이터로 상점의 매출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공된 데이터의 속성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살펴보고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에 존재하는 노이즈를 알아보고 분석 방향을 달았습니다. 저희가 다룬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였는데요. 시계열 데이터는 이제 시간에 관해 순서가 매겨지고 또 연속한 관측지는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모델링하고 미래의 값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디렉터리 환경을 조성해 줬습니다. OS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설정하고 싶은 경로를 인자로 넘겨주면 작업 디렉터리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또 판다스 리드 CSV로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데이터 크기를 확인했는데요. 총 656만 행, 그리고 상점마다 9개의 변수가 존재했습니다. 첫 5줄을 확인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인포 함수를 써서 이제 데이터를 알아봤습니다. 데이터의 크기와 각 속성의 타입을 확인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결측치를 확인했는데요. 처음 5째 행을 확인해서 이제 지역에 난값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결측값 그리고 이상치 확인도 했는데 매출액에서 음수가 발생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이제 0 이하의 음수의 값을 확인해서 이제 음수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그 처리 방법으로 평균값 대치, 0으로 대치, 제거 등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분석 방향은 이제 첫 번째로 시계열 데이터 대회에는 트리 기반의 앙상블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낸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성향, 외부 변수, 특수한 사건 존재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딥러닝 모델보다 트리 기반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팀은 시계열 모델을 사용해서 아리나 모델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한 데이터고 시간에 영향을 받는 관측치이기 때문이고 사전 도메인 조사 중 상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카드사에서 정한 카드 결제 방식, 다양한 고객의 특성 등 고려할 상황이 많기 때문에 각 상점의 매출 특성이 개별적으로 독립된 특징을 지니며 이에 따라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 환경 구축했습니다. 가상 환경을 따로 구축했고요. 그래서 커널도 추가했습니다. 저희는 R 코드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이제 파이썬에서 R 객체를 사용하는 모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판다스와 넘파이는 버전이 중요해서 특별히 다시 설치를 했는데요. 판다스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 구조를 R 객체로 변환할 때 판다스 1 이상의 버전에서는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판다스 0.251 버전을 설치했고 또 이 판다스 버전과 호환되는 넘파이 1.191 버전을 설치했습니다. 시계 분석과 통계 분석 그리고 데이터 시각과 진행 표시판을 제공하는 패키지도 설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 전처리 파트를 맡은 박세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사장에서 데이터 전처리는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노이즈를 제거하고, 두 번째는 다운 샘플링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잠시만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시리즈 객체로 이제 변환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이즈 제거에서 다 아시는 모듈을 불러오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와서 트레인 변수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보면은 지역 9개의 열이 존재하고 지역 변수의 결측치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결측지가 이 컬럼을 불러와서 그다음에 결측 이승을 썸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결측치의 발생 수를 확인을 해주면 그 지역과 타입 오브 비즈니스 업종 부분에 그 절반 이상이 넘는 결측치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반이 넘고 얘가 또 범주형 속성에 속하기 때문에 대치 방법이 없어서 제거를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거해주는 과정이고요. 열을 기준으로 지역과 업종을 드롭을 활용을 해서 제거를 해줬을 때 이제 제거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치를 확인을 해볼 건데요. 어마운트를 불러와서 박스 플롯을 활용을 해서 그 매출액의 이상치를 확인을 했을 때 그 0 미만의 음수값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는 카드를 거래할 때, 그러니까 음수는 카드를 거래했을 때 환불이 발생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상점 매출액을 예측할 때 노이즈가 될 수 있으므로 이걸 처리해주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0 미만인 행을 이제 출력을 해보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음수값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 노이즈에 대한 제거 기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환불 발생 시간과 환불 발생 시간 이전 데이터 중에서 카드 아이디가 같고 이제 음수 매출액의 절대값과 양수 매출액이 같은 거래 중에서 최근 거래를 찾아 해당 인덱스를 제거함으로써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코드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여기서는 그 거래일과 거래 시간을 합친 변수를 데이트 타임으로 생성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비슷한 속성을 합침으로써 컬럼 수를 줄이고 시간 변수 단위로 다운 샘플링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함수 정의한 과정을 보실 건데요. remove recon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서 음수 매출액과 양수 매출액을 추출을 해서 이 remove 데이터의 변수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TQDM을 굉장히 앞선 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작업 진행률을 표시해주는 포문 상태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어 아이디에서 유일한 값을 찾아줘서 매출액이 양수인 데이터를 상점별로 나누고 매출액이 음수인 데이터를 상점별로 나눠서 이렇게 변수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환불 데이터 레코드 보시면은 환불 데이터 전체를 가져와서 이제 레코드별로 차례대로 검사를 진행을 해줄 거예요. 상점 아이디를 추출하고 환불 카드 아이디를 추출하고 시간, 그 다음에 매출 음수값의 절대값을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변수를 생성을 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불 시간 이전에 보시면 환불 시간 이전에 카드 아이디와
그 매출액 절대값과 양수 매출액이 같은 거래를 찾아줘서 이제 제거를 해줘야 과대 계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환불 시간 이전에 데이터를 불러와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환불 거래 시간 이전에 카드 아이디를 뽑고 환불액을 리스트로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후보 리스트가 있으면, 즉 환불 거래가 있으면 가장 최근에 이 맥스를 활용을 해서 가장 최근에 시간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환불 금액과 양수 매출액이 같은 데이터 중에서 여기가 환불 시간, 가장 최근 시간과 디바이디드 데이터가 이제 환불되지 않은 그 시간을 가져와서 카드 아이디와 환불액을 추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인덱스를 통해서 이제 드롭을 활용하여 제거를 해주고 데이터에 다시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거한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콘캐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행을 기준으로 이제 이어 붙여주고 remove 데이터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정의한 remove refund에 이 트레인을 넣고 노이즈를 본격적으로 제거를 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플랫을 활용을 해서 그 매출액이 이제 잘 즉 환불된 데이터가 잘 제거가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해주면 이 결과가 음수값이 존재하지 않고 양수값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잘 제거가 됐음을 이제 환불 데이터가 잘 제거가 됐음을 의미를 하는 바입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다운 샘플링인데요. 다운 샘플링의 의미는 3개월간의 매출 총합을 구할 때 샘플링 과정을 통해서 샘플 수를 줄이고 예측 구간을 작게 해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여기 거래 일자와 거래 시간을 보면은 되게 분 단위와 시간도 1과 분 단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는 예측 구간이 많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측 구간이 많으면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간격을 재조정을 해서 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운 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다운 샘플링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여기 보시면은 거래 일자를 이제 슬라이스를 활용을 하는데 스탑 7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여기 거래 일자를 보시면은 2016년 6월까지 나타내겠다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year months라는 변수를 생성해서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drop duplicate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 중복된 데이터를 처리를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일자가 굉장히 중복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처리해준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year months에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 그룹으로 묶어서 상점 아이디별 월 단위 매출액의 총합을 구해서 다운 샘플링 데이터의 변수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셋 인덱스를 통해서 변수를 생성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열을 삭제하지 않고 원본 데이터도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인덱스를 리셋해 줍니다. 그 다음엔 다시 포문을 돌려서 상점 아이디별 유일값에 접근을 해서 상점 데이터를 처리해주고
각 상점의 처음 매출이 발생한 월, 그래서 민으로 정의를 해서 월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아우터 조인을 활용을 해서 병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스토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year months를 이제 시간 솔트 밸류를 활용을 하고 행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의를 해서 이제 정렬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월은 2로 이렇게 대치를 해주는데 그 왜 2로 대치를 하냐면 0으로 대치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시계열 진동폭 안정화를 위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그 정교화를 하기 때문에 1 이하는 로그 정교화 시 음수 혹은 무한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로 대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상점 아이디의 결칙치를 채워주고 여기 보시면은 처음 매출이 발생한 월 이후만 이제 뽑는 데이터를 유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처음 매출이 발생한, 즉 매출이 발생한 시작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한 월부터 데이터를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컴퓨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 데이터에 저장을 해주고 반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운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그 포지티브 데이터를 함수 정의한 여기 부분에 넣어주면 이 결과가 아까랑 비교했을 때 깔끔하게 나온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리즈 객체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시리즈 객체로 변환하느냐면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시리즈 객체로 변환을 해야 해요. 그 시계열 데이터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 구축 과정에서 시리즈 객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리즈 객체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 타입을 보시면은 지금 이 리샘플링 데이터를 만든 거를 확인을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타입이 이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왜 이러지? 네. 그래서 이제 시리즈 객체로 변환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타임 시리즈로 변환하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변수의 날짜 지정 범위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 데이트 레인지를 활용을 하면은 그 날짜 범위를 이제 지정해 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출이 시작한 날과 그 다음에 2019년 3월 이제 2019년 3월 전까지 그 다음에 얘는 빈도를 나타내는데 이 BM이 뭐냐면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이제 각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날짜를 생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객체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고 변수를 반환을 해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시리즈 객체로 잘 변환이 됐죠. 잠시 렉이 걸린 것 같아서. 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왔다. 그리고 이제 상점 아이디가 1인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제 시리즈 객체의 타입을 확인을 해보면 잘 변환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인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면 이게 X축이 날짜고 Y축이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고 보시면은 2018년 3월 이후에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총 세 가지는 먼저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고 다음 샘플링을 진행을 해서 시계열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계열 객체의 변환을 통해서 그 모델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맞춰주는 과정 이 세 가지로 진행을 함을 이제 말씀드렸고 네, 다음 발표는 삼색적 분석은 원성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가면 되나? 들려요? 많이 떨리네요. 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맡게 된 이원석입니다. 먼저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 Exploratory Data Analysis 이란 무엇일까요? EDA의 Exploratory에 해당하는 탐색적이란 측면은 우리가 풀고자 하는 혹은 풀 것 같은 문제에 대한 이해가 초기에 정해진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가 진행되면서 바뀌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우선 데이터의 분포 및 값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해 보면서 데이터 전체의 양상과 보이지 않던 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잠재적인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다양한 기준에서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문제 정의 단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양한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가설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가설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이러한 관찰과 지식들은 이후에 통계적 추론이나 예측 모델을 구축할 때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EDA의 근본적인 목표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1. 데이터에 대한 질문, 문제를 만들고 2.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변환하고 모델링하여 그 질문이랑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본 다음에 3. 찾는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다시 질문을 다듬고 또 다른 질문, 문제 만들기로 이 과정이 반복적 그리고 순환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상점 신용카드 매출 예측의 탐색적 데이터 분석으로 넘어가 전처리한 데이터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봅시다. 우선 상점별 매출액 시계열 그래프를 통해 매출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과 시계열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이 안정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ADF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시계열 데이터가 정상 시계열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점별 매출 특성. 총 1967개의 상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특성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계절성이 있는 상점, 추세가 있는 상점, 휴업 중인 상점으로 분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계절성이 있는 상점. 타임 시리즈 리샘플링 데이터 257, 상점 아이디 257번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에 넣어서 시리즈로 변경해서 담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출력하면 이런 그래프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7월에는 매출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11월부터 3월 이렇게는 매출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번 대에서는
예측할 3에서 5월에 많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상점 아이디가 2096번인 데이터도 같은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겨울 시즌에는 낮은 매출액을 기록하다가 이렇게 4월이 되면 매출액이 급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번 대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서 5월 기간에 매출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급상승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추세가 있는 상점. 추세가 있는 상점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점 또는 매출액이 꾸준히 감소하는 상점을 추세가 있는 상점이라고 합니다. 335번 상점도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와 증가하는 추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액 증감 등 변동은 매월 있어 왔다. 이렇게 변동이 매월 있죠. 이러한 월 단위의 작은 변동보다는 기간을 1년 단위로 해서 추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510번도 동일하게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6년 12월부터 여기 9월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다가 9월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휴업 중인 상점. 휴업 중인 상점의 기준은 몇 개월 동안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점으로 했습니다. 111번 상점을 똑같이 출력해 보면 자, 이렇게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018년 10월부터 2월까지 매출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9번 상점도 그래프를 출력해 보시면 자,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장기 휴업을 했다가 2018년 11월 이제 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휴업 전에 매출이 감소해 왔고 영업을 재개했으나 매출이 감소하면서 휴업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 시계열 데이터의 정상성. 시계열 데이터의 정상성이란 데이터가 시간의 변동에 따라 평균과 분산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정상성을 판단하기 위해 ADF 테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차분을 통해 비정상 시계열을 정상 시계열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ADF 테스트는 쉽게 말해서 정상성을 알아보기 위한 단위근 검정 방법입니다. 즉, 확률 변수가 안정적인지 불안정적인지 확인을 해주는 검정 방법입니다. 자, 상점 아이디가 0번인 상점의 시계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57번 상점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0번과 257번 두 개를 비교해보면 자, 0번 상점은 매출액 시계열의 평균과 분산이 일정합니다. 자, 어느 정도 평균과 분산이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57번 상점은 계절성을 띠고 있고 분산과 평균이 변동이 큽니다. 자, 이제 ADF 검정을 사용해 두 상점이 정상 시계열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ADF 검정은 통계학에서 시행하는 가설 검정의 절차를 따른다고 합니다. 검정을 시행하기 전에 257번 상점의 매출액 시계열에 대한 가설을 성찰합니다. 자, 기무가설, 시계열 자료가 정상 시계열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하고 ADF 테스트는 자, 배기분수 알파는 가설 검정을 할 때 픽 값의 기준점을 의미한다. 디폴트는 0.05이며 실수를 입력한다. 그리고 이 should diff 함수의 인자로는 시리즈 객체를 받고요. p 밸류 값과 차분이 필요한지를 true, false
형식으로 반환해 줍니다. 자, PMD 아리마, 아리마, 임포트, ADF 테스트. 이 타임 시리즈에 리샘플링 데이터와 번호를 넣어주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ADF 테스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ADF 테스트.shouldDiff store 0 넣고 반환해주는 값들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0번, 상점 아이디가 0번인 데이터고요. 아래는 257번 데이터를 ADF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값을 보시면 매개 변수 알파는 P값 기준인 0.05인데 이보다 낮으면 대립가설이 채택되고 높으면 귀무가설이 채택됩니다. 즉 257번 상점은 이 P값이 기준보다 높으므로 정상 시계열이 아니며 차분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ADF 테스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1967개의 상점을 개별적으로 검정하면 비효율적이므로 ADF 검정의 P값을 파이썬 리스트 자료형에 저장하여 상자 그림으로 분포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DF ADF 테스트, 자, 리턴 그대로 들어온 값을 그대로 이 ADF 테스트를 해줘서 0번 이거는 amount 에 대한 P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DF-P 이 빈 리스트를 이거 설정을 해주고요. count 0 초기화를 해주고 skipped 또 미리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for I in tqdm resampling data store id.unique store id의 고유값을 이제 가져다가 리샘플링 데이터에 store id 고유값을 가져다가 꺼내옵니다. 그리고 타임 시리즈 함수에 이 리샘플링 데이터와 꺼내온 i를 넣어줘서 시리즈 형태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나온 시리즈 형태의 데이터를 ADF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P-밸류에 넣어주게 됩니다. 만약 P-밸류가 0.05보다 작다면 카운트를 하나씩 올려주고 ADF_P.append P-밸류 미리 만들어 놓은 ADF-P에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외가 발생하면 자, skipped.append i 이 i 값을 skipped 미리 만들어 놓은 skipped에 저장해 달라.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자, 이 만들어 놓은 카운트 개수를 보면 P-밸류가 0.05보다 작은 상점의 개수가 259개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except에 만들어 놓은 이 오류 처리가 된 거는 상점 아이디가 795번인 데이터로 보시면 이렇게 shouldDiff는 false, P-밸류가 none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박스 플롯을 보시면 1967개의 상점에 ADF 테스트를 진행한 P-밸류 값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 상점 기준인 0.05보다 P-밸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계열 모델링을 진행하기 전에 비정상 시계열 자료를 차분을 통해 정상 시계열로 변환했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시계열 모델을 구축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델 구축과 검증에 대해서 발표할 김가연입니다. 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에서는 이 파이썬에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R의 forecast라는 패키지를 연동을 해서 파이썬에서 R 함수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회귀 누적 이동 평균 아리마라고 하죠. 이 모델이랑 지수평할법 그리고 STL 분해를 적용한 지수평할법 이것 등을 이용해서 시계열 모델링을 하였고 이거로 매출을 예측하였습니다. 자, 먼저 파이썬에서 R 시계열 패키지를 가지고 오는 코드입니다. 파이썬에 있는 알파이2에 R 패키지 utils를 이용하여서 설치를 하는데요.
먼저 알파이2에 있는 import R 클래스를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그 import R 클래스에 있는 utils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있는 이 install packages라는 함수로 forecast와 forecast hybrid를 패키지를 설치해 줍니다. 얘네들이 뭐냐면 이 forecast는 이 시계열 모델링 기능을 제공하는 패키지이고요. forecast hybrid는 이제 시계열 모델을 앙상블 예측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는 이 맨 위에 있는 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서 R 패키지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제 R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파이2에는 R 오브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R 함수를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듈이고 pandas2ri 얘는 그냥 파이썬이랑 R 자료형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호환을 도와주는 모듈입니다. 이 밑에 있는 코드에는 하나의 예시인데 상점 아이디가 0번인 상점에 아리마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값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R 오브젝트의 R 함수에 좀 설명을 더 붙이자면 R 코드로 정의된 함수 그리고 R의 내정 함수를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함수이고 그리고 R 안에 들어있는 TS 함수, 시계열 자료형을 생성해주는 TS 함수랑 이 벡터를 생성해주는 C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오토 아리마를 활용하여 모델링을 할 건데요. 이거는 str 형식과 R 코드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먼저 forecast 패키지를 로드하고 오토 아리마 함수를 이용해서 모델을 생성을 해서 그거로 3개월 매출액을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매출액 변화를 한 것이 R의 데이터 프레임 자료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pandas2ri 이거를 이용해서 파이썬이랑 호환도 시켜주고 이거를 파이썬 자료형으로 변환을 시켜줘서 저희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S, 이 타임 시리즈를 만들어주는 이 함수에는 스타트 인자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영업 시작 연도와 월을 R 자료형이 팩터 형태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frequency 인자에는 1년이 12개월이기 때문에 12를 넣어서 12칸으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numpy의 sum 함수를 이용해서 매출액의 총 합계를 계산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이2의 R 오브젝트라고 이제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pandas2ri도 불러와서 여기서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R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할 건데요. 이제 forecast라는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로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ndix라는 게 있는데 이 ndix라는 거는 시계열 자료의 차분 횟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 차분 횟수는 이 시계열 자료라는 거는 시간별로 이게 차등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눠진 횟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의는 밑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 아리마에는 3개의 인자가 있는데 이 역시 밑에서 제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들어가고 maxp는 2 그리고 dparms 이거는 아까 위에서 index로 계산한 데이터를 계산한 것을 여기다 넣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설은 좀 밑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orecast에 방 위에서 만든 모델과 h를 3으로 넣는데 이것은 3개월을 예측할 것이기 때문에 h를 3으로 넣게 되고 그리고 그 forecast 데이터에 저희가 예측한 값들의 평균값을 구해서 이것이 예측값이 되겠죠. 이것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이것을 outdf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C 함수를 이용해 amount라는 열로 이름을 지정해주고 그 outdf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R 오브젝트의 R 함수를 이용해서 이 오토 아리마를 집어넣어주고 이거를 다시 오토 아리마에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R 함수인 TS, 타임 시리즈를 자료형으로 만들어주는 함수죠. 그리고 C, 벡터를 만들어주는 함수죠. 얘네들을 각각 TS와 C라는 변수에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스토어 0을 저희가 하나 만들 건데 이것은 뭐냐면 이 리샘플링 데이터, 아까 위에서 전처리가 된 데이터죠. 이 전처리에 된 데이터에서 스토어 아이디가 0인 것만, 이 0인 것만 스토어 아이디에 0을 넣을 것입니다. 일단 예시로 저희가 스토어 0번째인 것만 예측값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 이어와 스타트 month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안쪽부터 좀 보시면 이해가 편한데 이게 좀 처음에 보고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스토어 0을 출력을 했을 때 아까 위에서 스토어 0만 포함된 스토어 0인 것만 나오는 이제 데이트 프레임으로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year month라는 걸 불러오면
이 시리즈 형태로 이렇게 이어먼스가 다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민값을 하게 되면 그 맨 위에 있는 201606 얘네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게 스타트 몬트가 이 2016이고, 스타트 이어가 2016이고, 스타트 몬트가 06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이렇게 2016만 빼오고, 그리고 그것에 이제 인트 값을 취해서 이거 2016이라는 정수를 이제 스타트 이어에 집어넣게 되고, 같은 방식으로 스타트 몬트도 이렇게 인트를 취해서 06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 연도와 시작 월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TS 함수로 아래 타임 시리즈 자료형으로 변환을 할 건데, 이 TS 함수에 먼저 사용할 데이터, 스토어형의 어마운트 부분, 아까 위에서 정의한 어마운트 부분 있죠. 이 어마운트 부분을 사용을 할 거고, 이 TS 함수에는 시작점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시작점은 스타트 이어와 스타트 먼트를 시함수를 이용해서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프리퀀시는 위와 마찬가지로 1년이 12개월이기 때문에 12부분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리고 오토아리마 함수를 이용해서 위에서 만들었던 트레인을 집어넣어 앙상블 학습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것을 타입을 한번 찍어봤는데 그냥 알파이2의 R 오브젝트 그리고 벡터로 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pandas2 RI, RI2 파이 이걸 이용해서 R 자료형과 파이썬 자료형을 호환을 시켜줍니다. 거기 안에 폴캐스트를 집어넣고 그 안에 저희가 예측한 그 밸류 값만 뽑아서 NP 썸을 이용해 합산을 구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3개월간의 매출 합산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출 합산을 구하게 될 거고요. 이제 어떤 모델을 사용하게 될 것이냐? 저희는 일단 3가지 방법으로 전체 상점의 매출의 총합을 작성하고 이 서브미션 파일을 생성해서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회기 예. 다들 사실 조여서요. 왜냐면 R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따라가는 정도죠. 네, 먼저 자기 회귀 누적 이동 평균 모델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리마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리마 모델은 말 그대로 그 자기 회귀 그리고 이동 평균 이거 두 개를 결합했기 때문에 아리마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AR과 MA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R 모델이 이제 자기 회귀 그리고 MA가 이동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R 모델은 자기 회귀 모델이고 과거에 있었던 값이 과거의 관측한 값이 이제 미래 예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값이 있었으면 이제 미래 예측할 때 걔네들을 불러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A 모델 같은 경우는 이동 평균 과정입니다. 얘네들은 뭐냐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과거 전차들의 가중 평균으로 구성되는 모델이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밑에 이제 추가 설명들을 읽어보시면 데이터 세트에 다양한 숫자가 있죠. 이 숫자의 중요도를 고려합니다. 이 중요도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각의 미리 정해둔 가중치를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중치를 각각 곱하게 되면 이제 빈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빈도를 동일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밑에는 이제 용어 설명들인데 이 잔차항이라는 것 그리고 백셋 잡음, 자기상관, 현재 데이터 등 좀 이게 낯설 수 있는 단어들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다 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 모델을 딱 봤을 때 이게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되시면 이 AR, I, MA 이렇게 세 등분을 해버리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가 자기 회귀고 여기가 이제 그거를 계산하기 위한 그 I라는 뭔가가 있나 보다. 그리고 MA는 누적 이거 이동 평균인가 보다. 이렇게 계산하시고 이제 I가 뭐냐면 가운데 글자에는 차분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차분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보시면 평균이 막 들쭉날쭉하고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일정하게 해주는 기법입니다. 이게 연이은 관측값들의 차이를 계산한다. 이게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이게 좀 나오는데 여기가 아닌가? 연이은 관측값들의 차이를 계산한다. 이거는 그 각각의 값들이 있으면
그 이전에 있는 값이랑 차이를 구한다. 그냥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식까지 이해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값이 있으면 그 이전 값들, 각각의 값에 그 이전 값을 빼주고 그 각각의 값과 이전 값의 차이, 그냥 그 각각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R이만은 사회등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AR 부분이 P, I가 D, MA가 Q 이렇게 각각 집어넣으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세 개는 이제 아리마 모델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하나의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P는 AR 모형 차수, D는 1차 차분이 포함된 정도, Q는 MA 모형 차수. 그러니까 결국 AR이 P인 거고, 뭐 D인 거고, Q인 거고, 이건 대충 좀, 알 것 같으시죠? 자, 그리고 이것이 사용되는 거는 시계열 데이터가 정상성인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성이 아닌 경우에는 이 정상성을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차분의 수를 결정할 때 이 nd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ndif라는 함수에 그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 적절한 차분의 수를 알아서 반환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분의 수를 계산하는 함수 ndif 함수를 안에다가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토 아리마 함수가 이제 최적화된 AR항의 P값, Q값, I값.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3등분이 된 것이 보이시죠? 자, 이제 모델링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관측한 데이터 값을 찾는다. 특이한 관측값을 찾는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정상성인 경우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관측값이 너무 많으면 이게 정상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성이 아니다? 그러면 이 초기 차분 단계를 한 번 이상 적용해서 비정상성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차분을 하는 횟수, 그게 D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차분을 계속 해주면서 평균을 계속 이렇게 오차를 이렇게 줄여 나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막 정상성이 없으니까 그것을 정상성을 나타내도록 점점 이게 고르게 정상성을 나타낼 때까지 이렇게 1차 차분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 횟수가 이제 D번이 되는 건데 이 D번이 이렇게 차분을 한 후에 AIC라는 것을 최소화해서 이 P랑 Q를 겨루게 됩니다. 이 AIC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척도 같은 겁니다. 이 AIC라는 게 작으면 작을수록 그 모델이 더 좋은 거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ACF와 PACF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것처럼 이제 이거 위에서 그래프로 확인해왔던 그것도 있죠. 그것을 활용해서 이 포그멘토라는 게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포그멘토 검정이라는 것을 보시면 저도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H계의 자기상관이 백색 잡음 과정에서 얻은 것과 의미있게 다른지 여부를 검증한다. 이게 제가 해석하기로는 처음 H계의 자기상관,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상관인 개수들이 있었고 이 백색 자금이라는 거는 자기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색 자금이라는 건 자기상관이 없는 시계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를 본다는 것 같은데 아직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서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백색 자금이 보이지 않을 때 수정된 모델을 사용하게 되고 백색 자금이 보이면 예측값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회귀 누적 이동 평균 모델을 사용해서 이 모든 상점의 매출액 총합을 계산하는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STR 형식으로 정의된 오토 아리마를 이용해서 예측값을 생성하는데 아까 위에서 넘어갔던 그 맥스 P 그리고 D 값 그것이 여기서 이제 다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맥스 P는 자기 회귀 부분 차수의 최대값을 의미하는데 아까 위에서 아리마는 P, Q, D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이 오토 아리마를 쓸 때 자기 회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Q 값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 맥스 P라는 게 P 값이 이게 1차 자기 회귀 모델인 경우 1이 들어가고 2차 자기 회귀 모델인 경우 2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이게 웬만한 자료들은 자기 회귀 모델을 사용할 때 2를 넘기지 않기 때문에 최대값이 2라고 설정을 해주고 이제 D 저희 차분 횟수를 구하는 여기 함수 ndif 함수가 있죠.
이 ndifs 함수에 이 ts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를 dpar 함수로 만들어줬는데 그거를 이제 차분 횟수를 구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ts는 이제 그 데이터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이제 그것에 오토아리마 함수를 적용한 것을 모델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forecast 함수를 이용해서 모델을 집어넣어 주고 h를 3으로 해서 3개월을 예측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forecast 데이터에 예측된 값들의 평균 값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고 그것을 outdf에 다시 넣어 준 뒤 아까 위에랑 똑같이 amount라는 이름을 지정을 해줄 것입니다.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R 함수를 이용해서 오토아리마를 불러오고 ts랑 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final thread라고 해서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 모든 상점을 다 이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상점에서 예측값을 다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포문을 돌려서 여기에서 계속 모든 상점의 예측값을 계산을 할 거고 거기에서 나온 값을 이제 이 빈 리스트에 집어넣어 줄 겁니다. 자, 이것에서 보시면 이 TQDM은 아까 아까 좀 많이 나왔던 것처럼 그 막대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 리샘플링 데이터에 스토어 아이디에 고유값을 하나씩 넣어줍니다. 뭐 0, 0, 0, 1, 1, 1, 2 이렇게 돼 있으면 0, 1, 2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 리샘플링 데이터에 스토어 아이디가 i번째인 그것을 전부 스토어에 집어넣어 줍니다. 같은 것끼리 다 하나씩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 스타트 이어와 스타트 몬트 구하는 거를 위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각각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ts 함수를 불러서 이 스토어의 어마운트 부분을 사용을 하겠다. 근데 스타트 부분은 위에서 정의했던 스타트 이어와 스타트 몬트를 사용하고 프리퀀시는 1년이 12개월이기 때문에 12부분으로 나누겠다. 이걸 이제 트레인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토아리마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트레인을 넣어주고 이것을 통해 앙상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이 파이썬이랑 R을 호환을 시켜주고 거기 안에 forecast를 넣어준 다음에 그 예측값의 밸류 값만 총합을 구해서 위에 있는 빈 리스트인 final thread에 append 함수를 이용해서 전부 집어넣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final thread 안에 모든 상점의 예측값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CSV 파일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미리 준비되었던 판다스의 리드 CSV를 이용해서 미리 준비되었던 이 CSV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CSV 파일에 amount라는 새로운 컬럼을 만들고 저희가 위에서 만들었던 final thread를 그 밸류 값으로 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제 이렇게 amount라는 새로운 컬럼이 생겼고 저희가 예측한 값들이 각각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출했더니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모델을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지수 평할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지수 평할법이라는 거는 가장 최근 값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이전으로 갈수록 점점 중요하지 않다, 좀 조금씩 중요도가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최근 값이 미래 값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과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미래의 값을 예측할 때 중요도가 낮아진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추세나 계절성이 있을 때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프에 이렇게 막 어떤 때만 막 많이 팔리고 어떨 때는 아예 안 팔리고 이런 그래프가 아까 위에서 나왔는데 그런 경우에 지수평할법을 쓰게 되면 바로 이전 추세가 하락세였다. 그러면 이제 그 미래를 예측하는데 매출이 아주 저조하게 나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추세나 계절성에 따라서 값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추세나 계절성이 없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식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제 알파를 이용해서 가중치의 값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중치에 해당하는 개수는 잔차의 제곱합을 최소화해 추정한다. 이게 좀 뭔 소린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걸 찾아보면 SSE는 결국 회기식과 실제값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이제 이 시그마 전체의 제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차의 제곱합을 구해주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이 이제 회기 모델의 회기 개수를 추정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홀트의 선형 추세 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위에서 지수평활법에서 추세나 계절성이 없을 때 사용했던 것에서 조금 범위를 확장해서 추세가 있는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게 확장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측식, 수준식, 추세식 얘네들을 사용을 해서 추세를 예측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한 건데요. 먼저 수준식과 추세식을 보시면 수준식은 관측값의 가중 평균을 얘기하고요. 추세식은 말 그대로 추세의 이동 평균을 이야기합니다. 이 각각의 수준식과 추세식이 있을 때 저희가 H 단계에서 이것을 예측한다 했을 때 각각의 H배를 더한 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LT와 BT 같은 경우에 이 T가 시간 T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시간, 저희가 관측한 시간이겠죠. 어떤 특정이 저희가 관측한 시간 T에서 현재 시계열의 수준 측정값, 얘를 이제 LT라고 놓고요. 현재 시간 T에서 현재 시계열의 추세 수준값, 얘를 이제 BT라고 놨을 때 저희가 이게 H 단계에서 예측을 할 때 각각의 H배를 더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단순 지수평활법에서 그냥 추세의 이동평균을 고려했다 이거의 하나의 차이일 뿐입니다. 추세에서도 단순 지수평활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의 코드에서는 저희가 ETS 함수를 사용할 건데 이 ETS 함수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그 AIC 값을 최소로 하는 지수평활 모델을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그 AIC라는 게 아까 위에서도 대충 설명드렸듯이 모델의 품질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게 낮을수록 좋은 모델입니다. 밑에 보시면 모델의 적합도 플러스 2 곱하기 파라미터 개수.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L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에 따라 가설들을 평가할 수 있는 축도, 이것을 얘기하는데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이 파라미터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아래 RTS 함수를 이용해 모든 상점에 가장 적합한 지수 평활 모델을 잡고 예측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PY2 R 오브젝트로 불러오고요. 그리고 똑같이 pandas2RI 불러와서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이번에는 아까 TS를 불러왔던 것과 다르게 ETS를 불러올 건데 펑션 TS를 하나 정의를 해주고 forecast를 로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ETS에 TS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ETS 함수로 계산을 해줄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안에 인자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이 이 AIC가 낮은 지수평활 모델을 알아서 찾아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라 자세히 모르겠고 그거를 이제 모델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forecast 함수를 불러와서 그 위에서 만든 모델과 H를 3개월을 예측할 것이기 때문에 H를 3으로 놔줍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랑 똑같이 그것의 예측값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고 그 데이터 프레임에 amount라는 열로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ETS라는 것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R 오브젝트의 R 함수를 이용해서 ETS, TS, C 이렇게 저희가 사용할 것을 각각 변수에다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예측값을 넣어줄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포문을 돌려서 모든 상점의 예측값을 계산을 할 건데 똑같이 아까처럼 스토어 아이디에 고유값만 집어넣는 포문을 돌릴 겁니다. 스토어에는
마찬가지로 이 스토어 아이디가 i번째인 것들만 뽑아서 스토어에다가 넣을 거고요. 이 스타트 이어와 스타트 보너스 역시 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TS 함수를 불러와서 똑같이 store amount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 이 스타트 값을 저희가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C 함수를 이용해서 스타트 이어와 스타트 보너스를 넣어주고, 그리고 frequency는 1년이 12개월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2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수 평활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ETS라는 지수 평활법을 불러와서 위에서 만든 train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forecast에다가 넣어주고요. 밑에는 또 동일하게 이제 파이썬과 R을 저희가 호환을 해주고 거기에 forecast를 넣은 다음에 그 예측값의 values를 뽑아서 전부 합산을 해준 뒤 이 final pred 위에 있는 이 리스트에 각각 어펜드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final pred 안에 모든 예측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부가 설명이 있는데, 이 ETS 함수 같은 경우는 str 형식과 r코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지수평화 모델을 찾고 예측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게 R 오브젝트의 R 함수를 사용했고요. 여기서 반복문을 돌려서 모든 상점의 데이터를 한 번씩 계산해서 그 예측값을 전부 final thread라는 이 리스트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read CSV를 불러주어서 이번에는 amount2라는 이름으로 컬럼을 만들어주고 저희가 예측한 값들을 전부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저장을 해주고 출력을 해보면 아까 amount랑 amount2랑 값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정확도가 살짝 올라갔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정확도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STL 분해를 적용한 지수 평활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TL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시계일 데이터에 시간 주기를 알고 있는 경우에 계절성, 추세, 나머지 성분 얘네들을 다 분해해서 각각 분석을 하는 기법입니다. 이 stats mothers 패키지에 seasonal decompose라는 함수는 STL 분해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첫 번째 인자에 numpy array 형식으로 매출액 데이터를 넣고 frag은 똑같이 12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 밑에 예시인데요. stats mothers의 seasonal decompose를 불러와주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matplotlib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타임 시리즈 형태로 첫 번째 인자의 numpy array 형식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타임 시리즈 형식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리샘플링 데이터에 이 스토어 아이디가 0인 것들 그것만 이제 스토어 0에다가 집어넣어 주시고요. 이제 seasonal decompose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분해할 것 스토어 0의 values 그리고 frag은 12 이렇게 옵션을 집어넣어서 STL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그것을 플롯한 뒤 쇼를 해주시면 이렇게 4개의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측된 실제 매출액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관측한 실제 매출액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 것이고요. 이 옆에 이름을 보시면 트렌드, 시즈널, 리시주얼이라고 적혀 있는데 트렌드는 말 그대로 추세, 시즈널은 계절성, 리시주얼은 나머지 성분들입니다. 이렇게 각각 분해해서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 실제 관측값은 트렌드와 시즈널과 리시주얼 얘네를 전부 다 합한 게 이 관측된 실제 매출액인 것입니다. 이 STL을 분해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 트렌드, 계절성 등을 전부 고려를 해야 더욱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자, 이게 RF 포캐스트 패키지에 어떤 함수로 들어가 있냐? STLM이라는 함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STLM이라는 함수로 STL 분해를 하고 똑같이 위에서처럼 지수 평활법을 통해 예측을 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엔 똑같이 R 오브젝트와 pandas2ri를 불러와서 액티베이트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펑션이 2개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밑에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 STR 분해를 하고 지수평활법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두 개를 불러와 줬습니다. 펑션 ts를 불러와 주시고요. forecast 패키지를 로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STLM 함수에 저희가 분해할 TS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시고, 여기에 이 S 윈도우라는 게 있는데, 이 S 윈도우라는 거는 여기 S 윈도우와 T 윈도우, 여기 설명을 보시면 계절 윈도우와 추세 윈도우를 뜻합니다. 이 S가 시즈널이고 이 T가 트렌드입니다. 기본값은 T 윈도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계절 성분을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계절성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얘를 주기적으로 고정하기 위해 periodic이라는 설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S 윈도우에 periodic이 들어가고, 결국 STL 분해를 적용한 지수 평활법이기 때문에 메서드는 지수 평활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forecast에 모델을 집어넣고 h를 3으로 하여 3개월 값을 예측하는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이 밑에는 동일하게 아까와 같이 outdf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ETS도 보시면 위에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아까 위에서 지수 평활법을 했던 것처럼 단지 그러니까 STL 분해를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위에 있었던 ETS 함수랑 완전히 동일한 함수를 한 번 더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R 함수로 파이썬에서 사용할 R 함수를 가져오는 게 4가지이기 때문에 각각 STLM, ETS, TS, C 얘네를 각각 변수에다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 프레드라고 빈 리스트를 또 만들어주고 아까랑 똑같이 포문을 돌려서 각각의 고유값을 넣어주고 그 각각의 스토어 아이디가 같은 것끼리 스토어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데이터 랭스를 구했는데 이 데이터 랭스를 왜 구했냐면 STL 분해를 할 때 최소 2시즌, 24개월보다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출력을 한 것을 보면 여기 보시면 제가 포문을 한번 따로 돌려서 데이터 랜을 출력을 해보니까 각각 이렇게 개수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상점의 매출의 개수가 이렇게 각각 다른데 적어도 24개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24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어야 STL 분해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터의 랭스를 각각 구해줍니다. 여기는 똑같이 스타트 이어와 스타트 먼스를 구해주고요. 이제 TS 함수로 똑같이 스토어 어마운트, 스타트 정해주시고 프리퀀시도 정해주시고 이제 여기서 조건문을 이용해서 데이터 랭스가 24보다 클 때만 그러니까 각 상점의 매출의 개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데이터의 랭스가 24보다 큰 것, 이것만 STL 분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forecast에 STLM 체인을 넣어줍니다. 이 STLM을 활용해서 STL 분해를 적용한 것을 forecast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24보다 크지 않을 경우에는 똑같이 ETS에 체인을 집어넣어서 forecast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계산한 모든 값을 위와 동일하게 final pared라는 리스트에 하나씩 집어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STL 분해를 적용한 지수평활 모델, 이것의 모든 예측값이 다 final pared에 들어갔겠죠. 이걸 이제 동일하게 readcsv를 통해 CSV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 amount3라는 컬럼을 만들어서 그 모든 final pared 예측값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CSV를 저장을 해주시고 출력을 해보시면 계속해서 값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책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씩 성능이 좋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정확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 향상을 위한 방법을 저희가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능 향상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능 향상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를 통한 성능 향상이고, 두 번째는 여러 모델을 결합해서 예측을 시도하는 앙상블입니다. 이 팀은 데이터 전처리에서 상점 매출액이 로그 정교화와 R의
포캐스트 하이브리드 패키지를 이용해 아리마 모델, 지수평활법, STL 분해를 적용한 지수평활법의 양상별 예측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상점 매출액의 로그 정규화입니다. C계열 데이터에서 로그 정규화를 진행하는 이유는 매출액의 작은 변동을 안정화해 더 큰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데이터만 편차를 줄여서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몰리는 것을 방지하여 정교성을 높이고 회귀 분석에서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서 로그 정규화를 합니다. 로그는 큰 수를 작게 만들고 복잡한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래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김가연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알파1to R 객체를 이제 임포트하고 또 거기서 판다스 R 트라이를 임포트하고 또 넘파이를 임포트해 줍니다. 판다스 to I를 활성화시키고요. 오토 아리마를 쓰는데요.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포캐스트 패키지를 로드합니다. 아까 가연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일단 뽑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이 부분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자료형을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연번 상점을 추출해가지고 영업 시작 연도와 영업 시작 월을 이제 변수에 저장해 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른 점이 트레인과 이제 인덱스를 활용해서 이 스토어 0번 상점의 길이에서 4개 뺀 것보다 작은 인덱스를 보면은 2018년 10월 이전 데이터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2018년 12월에서 2019년 2월의 데이터는 이제 테스트 변수에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 TS 함수로 아래 타임 시리즈 자료형으로 변환을 해주는데요. 이제 여기서 로그 정교한 것과 또 하지 않은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해줍니다. 트레인 로그 변수에 이제 TS 함수를 통해서 총 매출액을 로그를 취해줍니다. 로그를 취해주고 그다음에 스타트 변수에 C 벡터를 만들어주는 함수를 통해서 스타트열과 이제 시작 연도와 시작 월을 이제 각각 담아주고 또 빈도는 12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 정규화를 진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정규화를 하지 않은 것을 이제 트레인 변수에 저장을 해줍니다. 모델 아리마를 사용해 주는데요. 이것도 또한 로그 정교화를 진행한 트레인 로그를 오토 아리마에 저장을 해서 포캐스트 로그로 저장을 해주고 또 이 로그 정교화를 사용하지 않은 오토 아로마 모델을 또 포캐스트에 저장을 해줍니다. 예측 값은 이제 이 트레인셋에서 훈련을 한 그것을 가져와서 이제 지수 함수를 역변환시키는데요. 이거는 왜 역변환시켜주냐면은 값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역변환을 시켜줘서 같은 단위의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해줘서 이제 합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테스트 셋을 이제 가져와서 테스트 셋에 이제 매출 총 합계를 이제 테스트 변수에 저장을 해주고요. 이것을 이제
저희가 보는 평가 지표가 MA이잖아요. 평균 절대 오차. 그래서 이 실제값 빼기 예측값의 절대값 이 MA를 이제 반환해 줍니다. 이걸 로그를 취해준 그 테스트 값의 예측값이고, 이건 로그를 취하지 않은 것에 이제 MA 값입니다. 비교해 보면은 로그 정교화를 진행한 평균 절대 오차 값이 로그를 진행하지 않은 평균 절대 오차 값보다 낮으므로 이것이 더 성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로그 정교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작은 매출액 변동을 안정화하고 큰 트렌드를 더욱더 잘 파악할 수 있을 때 성능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출액 변동 개수를 그리고 이후에 매출액 변동 개수를 고려해 로그 정교화를 진행했는데요. 변동 개수는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실험 결과 매출의 변동 개수가 높은 상점을 로그 정교화를 했을 때 예측 성능이 저하하며 매출의 변동 개수가 0.3 미만인 상점만 로그 정교화를 진행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매출 변동 개수를 구하는 함수를 정의한 코드입니다. 매출 변동 개수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과 이제 인덱스 값을 넣어주는데요. 이 매출 변동 개수는 그룹 바이를 통해서 이 매출 변동 개수가 표준 편차에서 평균을 나눠서 구한 지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이제 그룹 바이를 통해서 표준 편차 상점 아이디를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해주고 그 값을 표준 편차를 한 값을 이제 평균을 나눠 구해줍니다. 그것을 이제 CV 데이터에 저장해 줬고요. 그 이에 맞는 이제 인덱스 값을 넣어서 그 값을 또 CV로 반환해 주었습니다. ETS는 지수평활법이었는데요. 이제 이 팀이 봤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던 지수평활법을 이용해 변동개수를 고려해 로그 정교한 후 예측값을 생성하는 코드를 이제 밑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파2 R 객체를 불러오고 또 pandas2 I를 불러오고 또 numpy를 인풋해 줍니다. pandas2 I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수평활법 함수 모델링을 가져와 줍니다. R 함수로 R 자료양을 파이썬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지수평활법 모델 그리고 TS, C, 로그, 지수 함수를 불러와 주고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불러와 주고 또 파이널 프리드에다가 마지막 결과 예측값을 넣을 수 있도록 리스트를 생성해 줍니다. 위와 동일하게 이제 포문을 돌려서 전체 상점의 예측값을 구할 건데요. 리샘플링 데이터 스토어 아이디에서 유일값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넣어줍니다. 리샘플링 데이터를 상점 아이디에 해당하는 그 아이디 숫자를 이제 스토어 변수에 담고 이제 영업시작 연도, 영업시작 월을 각각 위와 동일하게 변수에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매출액 변동 개수가 0.3 미만인 경우에만 로그를 씌울 수 있도록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위에 정의한
CV, 매출의 변동 개수를 활용하여 사용해 줍니다. 이때 두 가지, if 조건문을 통해서, if else 조건문을 통해서 매출액 변동 개수가 0.3 미만인 경우에만 로그를 씌우고, 매출액 변동 개수가 0.3 이상인 경우에만 이제 로그를 사용하지 않고 지수평활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매출액 변동 개수가 0.3 미만인 경우에 이제 트레인 로그 변수에다가 이제 매출액을 로그를 시켜주고 로그 정교화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C 벡터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시작 연도와 시작 월을 이제 스타트 변수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빈도수는 12로 지정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지수평활법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트레인 로그 이제 이 변수 매출액을 로그 정교화를 시켜준 이 트레인 데이터를 이제 지수평활법 모델에 적용해줘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 값을 이제 지수 함수로 변환해주고 이 값을 또 numpy sum으로 총합을 시켜줘서 결과값을 이 리스트에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와 다르게 매출액 변동 개수가 0.3 이상인 경우 또 비슷하게 매출액을 TS 함수에 넣고 또 스타트도 동일하게 넣고 빈도수 12를 또 동일하게 넣어서 트레인을 생성해 줍니다. 지수평활법 모델에 트레인 데이터를 넣어서 훈련을 시켜주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값들을 numpy sum으로 합해서 합한 값을 이제 마지막 예측 값에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 값이 이제 amount 4이고요. 로그 정교화를 진행하지 않고 지수평활법을 사용했을 때 점수는 794점이며 그 다음에 로그 정교화를 진행한 지수평활법 모델의 점수는 로그를 진행하지 않고 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와서 본 대회는 로그 정교화가 1, 2등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이썬에서 RC 계열 패키지 포캐스트 하이브리드를 통한 앙상블을 보겠습니다. 여러 모델을 앙상블에서 예측하는 방법은 가장 많은 성능 향상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이 팀은 아리마 모델과 지수평활법, STL 분해를 적용한 지수평활법으로 3개의 예측치를 생성한 다음 평균값을 구해 최종 매출액을 계산했습니다. 앙상블은 여러 모델을 결합해서 예측하는 것으로 과소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별 모델의 성능이 잘 안 나올 때 앙상블을 이용하면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포캐스트 하이브리드 모델 패키지는 시계의 모델에 대한 앙상블의 진입벽을 낮췄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한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파2 R 객체를 임포트해 주고요. 알파2 R 객체에서 또 판다스2 RI를 임포트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성화 시켜주고 또 하이브리드 모델을 쓸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함수를 또 불러와 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은
모델 자체가 이제 아리마와 지수평활법 그리고 엘체 분해를 적용한 지수평활법 이 세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의 AES라는 단축어를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이 파라미터는 아리마 모델의 파라미터고요. 맥스 값은 2, 그리고 D. 차분 차수는 차분 횟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중치는 평균을 줘서 동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위와 동일하게 절차는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모델만 바꿔줍니다. 로그 정교화를 취한 트레인 데이터셋을 넣어줘서 이제 포캐스트 로그에 저장을 하고 또 그 예측 값을 지수함수로 변환시켜줘서 그 값을 또 합해주고 그것을 예측값 리스트에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이 이제 amount 5로 나오는데요. 이 모든 기법들을 사용했을 때 이제 점수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이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한 이 앙상블을 사용한 모델인데요. 그래서 따라서 앙상블은 성능 향상 효과가 가장 좋은 기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제 1번 문제 정의에서 데이콘 코드 리뷰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사전조사, 즉 도메인 조사가 분석의 방향뿐 아니라 데이터 전처리와 모델링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메인 조사 및 EDA 분석 중 세분화된 파생 변수들의 세밀함과 정교함을 어디까지 교류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뽑아놓은 중요한 코드들이고요. 그리고 매출액과 관련해서 데이터 전처리는 이제 이상치, 특히 매출액이 0 미만인 음수와 범죄 데이터 결측치를 처리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이제 관련 코드를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필나 이 인자의 값으로 대체하는 것과 드롭, 유일한 값 찾기, 그 다음에 이 concat, 데이터 프레임을 이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그 drop duplicate 이거 중복값을 제거하는 그 함수도 따로 뽑아봤고요. ADF 테스트 코드는 꼭 한번 쳐보자고 이제 추가로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거듭 언급했지만 사전 조사, 즉 도메인 조사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고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소하게나마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EDA 분석 시 확인한 상점별 특성을 모두 살린 모델링은 아니라서 아쉬웠고 해당 코드 작성 후 모델에 적용해보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또는 오늘 오전에 발표한 3장의 시간대별 변수 코드나 홈페이지 상의 3등 지성민님 코드를 참고하여 다시 리뷰를 진행해보고 싶다고 생각되었습니다.